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 경제학 챕터 36장 이번에 네 번째 사절에 그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 오케이.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몇 퍼센트로 잡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예,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0%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냐? 0%라는 그 기준을 딱 정할 필요가 굳이 있겠냐? 그래서 아니다.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주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하면 통화량을 지나치게 많이 증가시켜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면 실업률은 줄어들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인플레이션은요, 아시겠지만 몇 가지 비용,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챕터 30장의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화폐를 보유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과를 살 때 1,000원 주고 살 거를 2,000원 주고 사야 되면 1원짜리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놓거나 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약간의 이자 수익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야지 당연히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슈레더 코스트가 발생하고요. 또 기업들은 메뉴판을 자꾸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을 때는 부의 재분배랑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설사 예상했을지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 가격의 변동폭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래서 문제가 또 커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법상의 물가 연동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 소득에다가 우리가 텍스를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금을 때릴 때는 실질 소득이 아니라 명목 소득에 과세를 하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노동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회사에서 명목 임금을 올려주는데 그랬을 때 정확하게 세법이 물가 연동에 맞춰서 우리가 이게 조정되지 않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회계 단위의 변화에 따른 혼동과 불편이 발생하게 되고 명목 금액으로 표시된 부채에 대한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가 일어나서 자,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누가 이득이라고요?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 자, 9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사회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인 비용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 921페이지 세 번째 줄 보세요. 몇몇 경제학자들은 적어도 미국이 21세기 첫 20년 동안은 2% 정도의 미미한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했는데 비용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비용이 굉장히 크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꺼려지는 측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0%로 맞추는 정책을 썼을 때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0%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같이 비교해 봐야 된다. 이게 BC 분석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작의 기본 원리죠.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 가지고 베네핏이 크면 그 정책은 실시하고 코스트가 크면 그 정책은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저감 정책은요. 비용은 일시적인데 이득은 항구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단락 볼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이 발생합니다.
근데 0% 인플레이션이 가져다 주는 이득은 오래 남아있게 돼요. 거기 보니까 과거에 1980년에 볼커 의장에 대한 사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2년에 실업률이 대공황 이래 최고 수준에 잠깐 도달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는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낮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하는 효과는 발생하게 되고 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실업이 증가하게 되는 이 충격은 일시적으로 잠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폴 볼커 의장은 중앙은행 당국자들 사이에 영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다음 단락 보시면 치러야 하는 비용이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가 이렇게 비용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실업률의 증가가 뭐 잠깐일 수도 있고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정부가 희생 비율과 관련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신뢰성이 뒷받침된 신뢰성 있는 공약이라는 거니까 미리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정보도 많아지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상 인플레이션에 즉각 반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에 어떻게 즉각 반영이 되는 거예요. 즉각 반영이 되면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즉각 반영이 되면 그러면 적은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아니 정부가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케이 알았는데 그 0%는 왜 0%를 해야 돼? 그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그냥 2%, 3% 이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가장 자연스러운 수치, 포컬 포인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냥 느낌으로서 0% 하면 뭔가 그냥 뭐 좋아 보이지 않냐? 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22페이지 가보시면 어차피 2%, 3%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0%라는 거, 이거 뭐라고 할까?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0%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돼. 인플레이션율을 0%로 한다는 게 이게 뭐야? 왜냐면 0%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이득은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고 비용이 굉장히 커. 우리 앞에 너 희생 비율 봤지? 희생 비율을 미국에서 한번 측정을 해 보니까 이게 5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율을 1% 낮추기 위해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배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을 4%포인트 낮추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낮추려고 하면 이게 5배가 되는 거니까 20%포인트 감소라는 GDP 감소라는 경제 위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92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감내할 수 있겠는가? 너 여기 봐봐. GDP가 20%나 감소하는 거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어? 그걸 위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뭐 4% 줄이는 거 찬성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게다가 소득을 감소하는 부담, 이거요. 희생 비율 있잖아. 경기 침체라는 부담을 지게 되는데 과연 이 부담이 공평한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평한가?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경기 침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소득이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주로 실직자들에게 소득 감소의 부담이 편중되는데
누가 실직자다? 예, 주로 여기 보시면 직장을 잃은 사람이 부담이 커진단 말이야. 근데 누가? 거기 보시면 기술 수준과 경력이 적은 근로자들. 그러니까 숙련도가 떨어지는 저숙련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해가 더 크다는 거야.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높아 이렇게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안정적인 뭐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 그 충격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감소라는 이 부담이 공평한 게 아니라 편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924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그 다음 비용을 첫 번째 줄에 몇 가지 제시하지만 이 비용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적어도 경미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기타 비용들이 별로 들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 볼까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활 수준을 하락시킨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자, 다음 줄 가볼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명목소득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굳이 낮춘다 해서 실제 소득이 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세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세법을 물가와 관련해서 연동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를 낮추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양한 방법들이 거기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92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또 인플레이션이 0%가 되면 더 이상 이게 낮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거기 924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까요? 요거 피셔 방정식 기억나십니까?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과의 관계야. 이게 인플레이션율. 얘가 명목이야. 그리고 얘가 명목이자율, 얘가 실질이자율입니다.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명목이자율이 0%가 돼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질이자율을 마이너스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명목이자율은 0 이하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0%가 되면은 실질이자율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플러스인 경우, 이게 만약에 5% 이렇게 되면은 명목이자율을 인플레이션 이하로 낮추게 되면은 실질이자율은 이거보다 낮추는 거야. 얘가 10% 됐는데 이걸 5%에서 좀 낮춰. 만약에 뭐 10%에서 5로 낮추거나 이걸 낮추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질 이자를 더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25페이지 가보시면 총수요를 좀 부양하려면 이렇게 실질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리고 상징적으로 마이너스로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려면은 총수요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를 아주 높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이자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려면 명목 이자율이 0%가 되면 좀 약간 부담스럽다. 자, 더 나가서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주장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왜 0%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그런 걸 실행을 해야 되냐.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거기 보시면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라는 책에서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서 경험한 경미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별로 크지 않다. 암이라기보단 약간 독감에 가까운 거야. 자, 그런데 이성적인 개인으로 봤을 때 거기 보시면 두통이 나는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뇌수술을 자청하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독감에 불과한 것을 수술을 하거나 뇌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더 교수는 경미한 인플레이션을 수용하며 사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굳이 0% 인플레이션을 너무 지나치게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에 0%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주장이 아닌 것은 맞죠? A번의 세법에 물가 연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왜곡을 줄여줄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화폐를 보유하도록 유도해 줄 수 있고요. 메뉴 비용 같은 거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명목임금을 삭감할 수 없을 때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물가 상승률을 플러스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한 게 아니라 플러스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0% 인플레를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 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 수치가 될 수가 있다. 뭐 명목임금을 깎지 않아도 실질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0%로 낮추는데 큰 비용이 든다. 여기서 아닌 것은 B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0%로 달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냥 조금 올라가는 거 감내하는 거 그것도 괜찮냐? 뭐 그런 두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비슷한 얘기인데 정부의 재정이 과연 균형 재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